자, 93페이지고요. 네, 77번. 자, 용도구역 중에서 입지 규제 취소 구역입니다. 네, 문제를 풀기 전에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을 간단하게 복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삼성동 한전부지 나주 핵심 도시로 이전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그 혁신도시 건설 비용에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한전부지, 삼성동 한전부지를 비싼 값으로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용도 구역을 지정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입지규제 취소구역,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 관리구역은 누가 결정하죠?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 관리구역은 모든 도시공 관리구역 결정권자가 됩니다. 결정권자. 그러면은 그때 결정권자 중에서 누가 제외됐죠? 시장 군수는 제외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시장 군수를 제외한 도시공 관리구역 결정권자는 전부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권자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지정권자 될 수 있는 거 원칙적으로 도시공 관리 누가 결정합니까? 지난주 다 했잖아.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은 지정과 변경을 결정고시할 수 있죠. 맞잖아요. 이들이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권자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예외적으로 또 누구도 지정할 수 있죠. 국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구를 제외한 도시공 관리구역 결정권자는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권자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 목적은 조금 이따가 자연스럽게 목적을 만들어주는데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이 목적이죠.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중에 요약집보 외우면 되지 뭐. 도시지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하고 그리고 도시정비 촉진입니다. 도시정비 촉진. 그리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거죠. 네,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거. 이런 것이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줘야 되잖아. 말로 합니까? 행정계획으로 합니까? 행정계획.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이 되는 거죠.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무엇을 완화해줘야 여기 개발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하시면 되잖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입지규제 취소구역 내용. 자, 우리 건축급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29개. 건축급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개의 용도가 있는데 그 29개의 용도 가운데서 사업성이 있는 용도는 대부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건축 가능한 용도, 종류, 규모를 전부 완화해 주는 거죠. 규모는 건축 면적, 높이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 면적과 높이가 풀어주려면 규제를 완화하려면 건폐율을 풀어줘야 완화해야 건축 면적이 커지고 용적률을 완화해줘야 높이가 올라가게 되고 또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이가 높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더라도 건축부상 높이 제한을 받으면 안 되니까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것을 전부 완화해 주는 거죠.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100층이 넘는 업무용지 빌딩에 4자선 들어가 접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필요하면 기반시설 확보해 줍니다.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이 일반 상업지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중심 상업지로 변경해 줘야 됩니까? 경관지구 고도지로 묶여 있으면 그대로 둡니까? 그 용도지구 변경해야 됩니까? 변경. 그래서 얼마나 파악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지정되면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다 해줍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해주고요. 네, 그리고 도시공 계획실도 필요하면 결정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보장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 건축제한은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종류, 규모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입지규제 취소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에
한다. 그렇게 된 거죠.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입지규제 채소를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 대상이 통째로 그거로 한 문제 작년에 그냥 드리는 거죠. 통째로 그거로 그냥 한 문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77번입니다. 93페이지죠. 입지규제 취소구역 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 후 하나 틀렸죠. 결정권자. 결정권자인데 단 누가 제외입니까? 시당 곳을 제외한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권자가 결정을 고시하죠.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구역은 시당 곳을 제외한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권자에 되는 거죠. 1번이 답이죠. 2번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공정진, 복합적인 토지공정진 맞습니까? 네. 그리고 도시정비 촉진 맞습니까? 그리고 지역 거점 육성, 지역 거점 육성.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수업할 때, 기본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죠. 봐요. 여기 삼성도 한전부지를 현대에서 받으면은 저기 양재 쪽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 건물이 오겠죠. 그러면 숙박입니까? 업무 용도입니까? 업무 용도의 빌딩 100층 이상입니다. 100층 이상 올라갑니다. 제2롯데월드만큼 올라가요. 100층 이상 올라가겠죠. 업무 용도로만 쓸까요? 주거 용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주상복합, 주거 용도 들어가죠? 네, 주거 용도. 그러면은 업무, 주거, 그리고 백화점 분양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겠죠. 돈 되는데 판매시설, 백화점 판매시설 되잖아. 그리고 숙박시설, 호텔 지을까 안 지을까? 당연히 관광 숙박시설 짓겠죠. 호텔 들어가겠죠. 세계적인 특 1급 호텔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하나입니까? 토지 이용이 복합적입니까? 복합적이잖아. 그리고 호텔 지하에 모르지만 외국인 관광을 위한 카지노 업소 들어가죠. 또 제가 좋아하는 나이트클럽 들어갔잖아. 이것은 다 뭐죠? 위락시설, 위락시설. 그러니까 복합적인 토지용이 증진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나중에 이제 합격자 모임할 때 노래방 가자고 하면 삐진다 그랬죠. 나이트 가자고 해야 됩니다. 네. 1번 같이 보죠. 77번에 2번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증진되고 도시 정비가 촉진되고 지역 거점으로 육성되는 거 맞죠? 금방 보셨잖아. 그 다음에 2번 입지규제 취소구에서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 제한 줄 것이십시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 제한 동그라미.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지정되면 요약집 나중에 보십시오. 주부민은 배제하고 행위 제한은 완화하고 이런 거 외우시라고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요약집 참고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 건필, 용적률 등 건축 제한 완화는 그냥 합니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보 해당을 고려합니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보 해당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됩니다. 5번 세계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정 대상 맞습니까? 네, 지정 대상은 작년에 통째로 한 문제였어요. 넘기면은 기출문제가 나와 있다고 78페이지, 78번 문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79번 같이 봅니다. 국토교육법상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 조금 전에 보셨죠?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무엇을 완화해 줍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용도, 종류, 규모 3개. 그리고 3번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4번 기반시설 확보 줄 컸죠? 기반시설 확보. 그리고 5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다 가능했죠?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결정 등이 전부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인데 2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사항은 낯설진 않을 건데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본 적은 있었죠? 네, 지구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은 그렇게 되고요. 95페이지 11번입니다. 11번 포인트 11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행비제한 특례고요. 80번 문제가 되는데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오늘 마지막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두 개 이상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 행비제한 특례 규정인데 이거는 올해 한 문제 가능성이 90% 이상 보셔야 됩니다. 유력합니다. 네, 유력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문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을 그대로 적은 게 80분이기 때문에 80분에 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81분으로 연습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보시면은 일단 조문을 복습하면서 같이 이해하고 암기해요.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7, 8을 보셔야 되고, 이게 요약집 어디 있을까 찾아볼 필요 없음. 조문 그대로 문제에다 넣어놨으니까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세요. 찾아보면 안 돼. 앞에 보시고 딱 해요. 시작할게요. 가만히 보고 이제 설명 듣고 이해하고 필기도 하지 마세요. 적을 필요 없어. 이제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보시고,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 있습니다.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다고.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준주구지역에 700제곱미터 걸쳤고요. 나머지는 제1종 전용 주구지역이에요. 제1종 전용 주구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쳤습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각 부분의 걸친 면적, 각 부분의 걸친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얼마 이하가 있으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이걸 못 외우면 안 돼요. 있으면은 이걸 책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대답하세요. 이 1000제곱미터 대지에 집 지을 때 금폐율과 용적률은 뭘 적용하죠? 가중 평균 값을 적용합니다. 금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 값으로 산정된 금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야. 금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적용, 금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적용. 이걸 못 외우면 일단 문제의 접근 자체가 안 돼요. 다음에 건축 제한, 이 대지에, 이 1000제곱미터 대지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이 건축이 제한되는지. 건축 제한은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용도지요. 둘 중 넓은 용도지가 뭐죠? 춘주구지역이잖아.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가장 넓은 용도지역 등의 규정, 가장 넓은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둘 중 넓은 지역이 춘주구지니까 이 1000제곱미터 대지 전부는 춘주구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고 춘주구지에 건축 못하는 건축을 제한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그중 일부가 이 도로입니다. 그중 일부가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쭉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이에요. 이게 무슨 상업지역이냐면은 일반 상업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걸친 면적이 400제곱미터 걸쳤고요.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위에는 준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 걸친 면적이 60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그중 일부가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지정된 띠 모양으로 지정된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일부 걸치게 된 거야. 이때는 기준을 얼마로 바꿔야 됩니까? 660평부터 기준합니다. 660평부터 기준해서 둘 중 작은 면적이 660평 이하가 있으면은 똑같습니다. 이 대지에 적용이 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이 적용돼요. 그리고 건축자는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용도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은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준주구지에 600제곱미터 걸치고 여기 400제곱미터 걸치면은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각각 적용해요. 준주구지역 600제곱미터는 준주구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준주구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또 일종 전용 주구지역은 일종 전용 주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이 각각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330제곱미터 이하나 도로변의 띠 모양을 걸치면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을 때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여기에 대해서 특례가 있어. 특례가 이 특례 세 가지를 그냥 순서로 무엇인지 외워버려야 돼 이걸. 특례 1번이 지금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안 나면은 공부 양이 작은 거야. 계산 문제에 접근할 때는 아직까지 아니구나. 오해 좀 필요해요. 자, 특례 세 가지를 여기 뭐 외워버려요 그냥.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고도지구의 일부만 걸치면은 일부라도 걸쳐버리면은
고도직을 외워야 된다니까. 건축물이 고도직의 일부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과 대지 규제를 적용하게 돼요. 그리고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를 걸쳤는데 두 번째는 건축물이 방화지구. 왼쪽이 방화지구예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들이 걸치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건축물 전부를 방화지구 안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건축물 전부를 방화지구 안에 건축 기준에 따라서 무슨 구조를 하라고?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이 건물 전부를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하는 거지. 그러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특례 구조를 두게 된 거예요. 대지가 두 개, 세 개 용도지에 걸치더라도 건축물 일부라도 방화지구에 걸쳐버리면 그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 기준을 정해서 내화 구조로 건축하라 그 뜻이에요. 단,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이 된 거야. 방화벽이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여기 화재가 발생하고 여기 건물은 안전하잖아. 그래서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됐죠? 이 두 그림의 차이는 대지야, 대지. 대지에는 방화지구 안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는 땅이잖아. 땅은 내화 구조로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니까. 땅을 이 방화지구 안에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내화 구조로 해라고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이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다고.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여기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700제곱미터고, 그 밖의 용도지역, 그 밖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 걸친 면적이 300제곱미터예요. 원칙대로 하면은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드릴 거 아니야. 근데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특례로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구조를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녹지지역 700제곱미터 녹지지역 안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준주거지역 3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반대로 녹지지역 걸친 면적이 300제곱미터도 있는 거잖아요. 300제곱미터일 수도 있죠. 그 밖의 용도지역 준주거지로 갑시다. 자, 준주거지에 걸친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때는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쳐졌는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30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각각의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죠?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니까 2000제곱미터 대지에 집 지을 때 건폐력과 용률은 가중평균값. 건축자는 그중 넓은 용도지역이니까 넓은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죠. 이 1000제곱미터 대지 전부가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니까 300제곱미터 녹지지역도 준주거지역 기준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100평이 안 되는 330도 이하인 녹지는 보존됩니까? 넓은 지역 기준에 따라서 개발됩니까? 넓은 지역 용도지역 기준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년에 규제를 완화해 준 거라고. 그렇구나. 여기까지를 책을 안 보고 그림만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조문만 가지고 시험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조문과 계산 문제를 두 문제를 대비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조문을 일단 못 외우면 그건 계산 문제는 접근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조문을 이걸 좀 계산 문제가 어렵다, 머리가 아프다, 좀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야 살아도 들어봐. 근데 이걸 최선을 다하면 떨어져 버린 거야. 이제 이걸 풀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읽고 또 읽고 계산을 했는데 7분 걸렸어. 7분 걸렸는데 떡하니 문제는 틀렸어. 최악이죠. 그 7분을 다른 문제에 집중해서 더 읽었으면은 시간도 모자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야. 이걸 학문을 하는 자세라면은 끊임없이 탐구를 하지만 진례 탐구 과정이 아니고 우리는 60점에 합격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좀 나는 나이도 좀 있고 계산 문제 좀 부담되면은 그냥 가감하게 계산 문제는 안 푸는 게 좋아요. 차라리 찍어버리라.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근데 궁금한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오는지 궁금하죠. 일단 그걸 아셔야 되니까.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는 추세고요. 나온다면 한 문항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돼요. 작년에 계산 문제 안 나와서 올해는 조금 그래요.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졌는데 한 문제 나오면은 안 푸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단 계산 문제가 아닌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됩니까? 그때 가지고 놀면 됩니까? 가지고 놀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풀린다니까. 학기론도 그래요. 학기론도 계산 문제 11개를 먼저 푸는 사람은 거의 힘들어지고 나머지 시간이 못해 민법을 못 읽어요. 그 잘 배운 민법을 답을 못 찾는 시간이 없어가 못 읽는 거예요. 안타깝잖아. 읽어보지도 않고 10개를 찍고 나오면 울거든. 그렇게 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 풀어야 됩니까? 아닌 걸 먼저 풉니까? 짧게는 아닌 것을 풀고 그 다음 민법 다 풀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가면 계산 문제는 찍어도 덜 억울하잖아. 벌써부터 계산 문제 잘 못하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는 또 봐봐. 11개가 있으면 11개를 왜 다 푸냐고. 다 풀면 좋은데 계산 문제는 솔직히 11개 중에서 5개 정도만 풀어도 성공적인 거 아닌가? 나머지 계산 문제 아닌 걸 잘 풀었다면 맞죠? 나머지 5개는 똑같은 거 답 써도 되잖아. 그럼 확률적으로 6개는 푼 거 아닙니까? 계산 문제 10개에서 6문제 풀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지. 자, 문제 풀겠습니다. 80번, 81번을 제가 풀어드리고요. 이제 82번, 83번, 84번 제가 지명하신 분이 나오셔서 칠판에 풀면 돼요. 풀고, 네, 그분이 풀은 분단은 집에 가시는 거고, 그분이 못 풀면은 그 옆에 분 계속 나옵니다. 네. 네, 녹화는 계속 하십시오. 그분들을 찍어서 전국으로 이제, 네. 자, 이쯤 되면 이제 인터넷 공부하시는 분들 막 기대하겠다, 그죠? 누가 나와서 풀까, 막 이렇게. 사실은 뻥인데. 자, 80번 보시고요. 80번. 국도교육법상 한 개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건축 제한 등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에 걸친 경우가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준 660입니까? 330입니까? 330 기준 하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1번. 한 개의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친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도 이하이면 전체 대지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금별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금별 용적률로 뭘 증가하죠? 줄 것죠? 가중 평균값 적용. 맞습니까? 네. 내려오십시오. 2번. 한 개의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건축 제한 등 줄 것죠? 건축 제한 등 동그라미 해놓죠. 손 떼고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가장 규정을 적용한다. O 뭡니까? X. 왜 틀렸죠? 아니 도로변에 D모양을 지정된 상업지역이 아니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690 기준해야 됩니까? 330 기준해야 됩니까? 330 정도 기준하는 거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래서 조문으로도 나와 이렇게. 다음 내려오시고요. 3번.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쳤습니다. 건축물이 고도지구 동그라미 일단 해줍니다. 손 떼고.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손 떼고.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뭐죠?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구를 정한다. 맞습니까? 네. 여기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하는 거잖아. 다음 내려오시고. 3번. 4번. 한 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전부는 뭐죠? 건축물이죠.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구조를 적용한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5번.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걸치면 각각의 동그라미, 각각의 용도지역의 건축물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네. 81번 계산 문제 풀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갑의 토지는 총 500제곱미터인데 A시의 도로변에 D모양으로 지정된 걸린 상업지가 얼마 걸쳤죠? 800. 그게 총 면적이 100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국토교육법상 갑의 토지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수정해 주세요. 죄송해요.
국토교부상 갑의 토지는 총 1000제곱미터인데 A의 도로변에 D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가 얼마 걸쳤죠? 800. 그리고 인접한 제3종 일반 주거지가 얼마 걸쳤죠? 200제곱미터 속하게 된 겁니다. 총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0. 근린상업지에 800, 3종 일반 주거지에 200제곱미터 속해 있습니다. 갑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고개를 드시죠. 고개 드시고요. 보세요. 한 개의 대지 얼마죠? 총 면적이 얼마죠? 자,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의 한 개의 대지죠. 1000제곱미터의 한 개의 대지가 몇 개의 용도지에 걸쳤습니까?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도로변의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얼마가 걸쳤더라? 800. 이렇게 하면 되죠. 도로변의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일반 상업 근린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 800제곱미터 걸쳤어요. 이렇게. 여기에 걸친 면적이 얼마죠? 근린상업지역에 800제곱미터 걸쳤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용도지역은 얼마 나와 있습니까?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200제곱미터 걸쳤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D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일부 걸치면 기준이 얼마죠? 660m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작은 면적이 660m 이하가 있죠? 있으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뭘 적용하죠? 가중평균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 기준을 적용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계산 문제가 무엇을 물어봅니까? 연면적을 구하는 문제죠? 이 대지, 이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가는 연면적을 물어봤다고. 연면적을 구하려면 무엇을 아시면 되죠? 용적률하고 대지 면적을 알면 되죠? 아니, 이렇게 했잖아. 용적률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면적을 구하려면 대지 면적을 알고 있죠? 1000. 뭘 알면 되죠? 용적률만 알면 대지 면적의 용적률을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 곱하기잖아, 이제. 다 풀 줄 그러면. 근데 금방 둘 중 작은 면적이 660m 이하가 있으니까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의 용적률을 적용합니까? 가중평균 값입니까?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는 문제라고. 그럼 산수잖아, 나머지는. 그러면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겠습니다. 가중평균 용적률은 같이 해요. 딱 한 번 보면 되죠.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0.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 중에서 근린상업지역에 걸친 면적이 얼마죠? 800제곱미터. 근린상업지역에 800제곱미터 걸쳤고 그 조건을 줬을 거야. 근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500. 그럼 800제곱미터 대지에 허용된 용적률은 500%까지 허용되고 있고 더하기 나머지 3종 일반적인 걸친 면적이 200제곱미터죠? 200제곱미터 대지에 허용되는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250. 이거 하면 되죠. 하면은 가중평균 용적률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450%가 나오게 됩니다. 가중평균 용적률이 얼마라고? 450. 그럼 보세요. 대지 면적은 얼마죠? 1000. 용적률 얼마죠? 450. 용적률은 450%고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연면적을 모르니까 x고 곱하기 100을 하면 두 개를 떼버리면 두 개를 떼도 괜찮죠. 100을 곱하지 않고 100을 안 나눠도 값은 같잖아. 그러면 10 곱하기 450은 얼마죠? 45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 설명은 여기까지고 95페이지, 6페이지에 82번, 83번, 84번. 사실 83, 84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노시면 돼요.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해설 보지 않고 풀어보시고 틀리면은 해설 보고 다시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주에 딱 체크했다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볼지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까지 제가 풀어버리면 여러분 연습용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A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97페이지, 포인트 12. 지구단위 구역부터 다음 주에 진도 준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